보통 그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뭐 사반세기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사반세기. 한 세기가 이제 100년이고요. 절반이 반세기입니다. 사반세기 하니까 또 이렇게 더 나누어서 뭐 25년 뭐 이렇게 또 단위가 쪼개질 텐데 그만큼 세기 한 세기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긴 세월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목숨은 정말 유한한 것이어서 예전 같으면은 뭐 한 5, 60 살면은 아이고 많이 살았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뭐 7, 80 예사로 넘어가고 악은 넘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김형석 교수 경우는 100살을 넘겨서도 그 TV 강연 같은 데도 자주 나오시고 아주 참 전설이 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인간 70 고래희라고 했었는데 70살 살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였는데 이제는 백수를 꿈꾸는 그런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시간의 분량이 행복을 인간의 삶의 질과 행복을 이렇게 담보해 주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래 살면서 마음 편하고 배짱 편하고 이 모든 것이 뭐 아쉬움 없고 느긋하고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안타깝게도 사람이 살아가는 한 평생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고달픔과 시련과 고통과 아픔, 상처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고 하나를 넘어섰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것이 나타나고 그렇게 계속 그 흡이 닿으신 그 높은 고개를 하나 둘씩 넘어가는 고갯길이도 하는 그런 것이 삶의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가 하니까 이제 제가 만 23살 때 아직 철부지 시절이죠. 23. 이제 그 대학도 졸업하기 직전, 졸업을 앞두고 있던 그 시점에 대학교 4학년 후학기 때 이때 이제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이 되었는데 시인이 되고 싶은 꿈은 막 그 열망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그렇게 당선의 영광을 안았지만은 당선이라고 하면은 이제 소위 프로의 세계에 접어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본격적인 시작. 그런데 제 경우에는 대부분의 20대 초반이 마찬가지겠지만 아직 세상 처음 모르는 그런 나이이죠. 그야말로 약관을 갓 벗어났고 약관이죠. 약할 약자에다가 머리관자, 관이라는 모자관자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이 책에서 배운 지식 말고 몸으로 체득한 그런 지식 없죠. 세상 산지도 얼마 되지도 않고 말이죠. 그런데 왜 문학의 길로 접어들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쭉 해보니까 그 화두, 실마리 이런 것들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문학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은 72년 전에 돌아가신 제 어머니 때문이죠. 어머니 때문이라기보다도 때문이라고 하니까 뭐를 원망하고 탓하는 것 같은데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 덕분에 시를 쓰고 문학을 하게 되었다. 시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6.25 전쟁이 나던 해에 세상에 태어났고 그리고 6.25 전쟁은 바로 6월 25일이지 않습니까? 양력으로. 그런데 저는 음력 생일로 6월 28일이니까
8월 5일쯤 되었던 것 같아요. 경상북도 김천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그때 서울을 침공했던 공산군이 김천까지 내려오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얼마 걸리지 않았죠. 약 한 그 7월 하순경에 이미 김천을 거쳐서 낙동강까지 다다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엄청난 시대적인 위기, 곤고함 그런 것 속에서 이제 마을 주민들이 모두 피난을 떠나고 할 때 어머니는 저를 뱃속에 품고 얼마나 몸이 무거우셨을까. 출산을 앞두고 피난을 멀리 떠날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딸 자식들의 도움을 부축을 받아서 멀리는 못 가고 마을에서 약 한 5km 가량 떨어진 저희 집 문중에 되게 집집마다 가문마다 종산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종산을 지키는 산지기가 아주 깊은 산중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산지기의 오막살이 그것을 목적지로 삼아서 전 가족이 산 위로 올라갔던 것이죠. 만삭의 임산부가 혼자 힘으로 못 걷고 부축을 받아서 산길을 한 4km 이상 걸어 올라갔다. 이게 참 생각하면 굉장합니다. 산에 산지기 집에 올라가서 바로 한 2, 3일 만에 저를 낳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예전 일보다도 뭐 한 며칠 좀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 피난길을 떠났고 산지기 집이었고 뭐 산지기 집은 뭐 있을 게 없죠. 단백질 거리가 될 만한 게 없습니다. 멸치 토막도 없습니다. 무슨 뭐 씨감자, 밭에 어떤 배추, 뭐 이런 것, 푸성귀, 나물 이런 종류는 좀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출산을 한 산부가 필연적으로 해야 할 어떤 영양 보충이라든지 산후 조리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얼마 안 가서 바로 병을 얻으셨다고 그래요. 또 물도 바뀌었잖아요. 산중에서 지표수, 지상수를 마시게 되니까 한여름이고 말이죠. 삼복더위인데 설사가 나기 시작했고 약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막 고생을 하고 온몸은 펄펄펄 열이 끓고 지금 병명으로 치자면 장티푸스 옛날 말로는 연병이죠. 온몸이 불같이 달아오니까 장티푸스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병세에 차도도 없고 페니실린, 항생제 이런 거 없고 그래서 고생을 하시다가 한 3개월을 거기서 억지로 버티다가 공산군들이 이제 마을을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내려오셨대요. 내려오실 때는 더 힘이 없었겠죠. 병자니까. 그래서 내려와서 한 2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2달도 아니죠. 8월에 제가 태어나서 이듬해니까 이듬해 5월 열나한 날에 돌아가셨으니까 몇 달 좀 시간 몹시 몸이 아팠던 시간이 좀 있었네요. 아무튼 정리하면은 제가 태어나고 10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돌을 채우지 못하고 어머니를 저는 잃고 말았죠. 그러니까 참 어떤 데 가서 이런 이야기하면 막 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자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히죠. 아버지가 아내를 잃고 상처를 하고 저는
젖배를 골고 막 울었겠죠. 아버지가 저를 안고 마을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이 같은 시기에 아기를 낳은 어머니를 찾아서 젖을 얻어먹이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동양젖이죠. 동양젖. 뭐 이런 이야기들 심청전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신봉사가 어린 청이를 안고 막 그 젖동량 다니는 그 슬픈 이야기가 판소리로 들으면 막 눈물이 나죠. 그리고 막 그 이유식 할 때도 아버지가 막 그 말린 홍합을 갈아서 가루를 내어가지고 그거를 쌀을 또 갈아서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 보통 암죽이라고 하죠. 아기가 먹기 좋도록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죽을 끓여서 호라비가 마누라 죽고 혼자 사는 호라비가 그 아기를 잃지 않으려고 무진무진 고생하면서 그렇게 참 저를 키우셨다. 그 힘든 시기를 이기셨다라는 덕수굴의 한 아주머니한테 인사를 드리려고 그래요. 형수님이다. 그러면은 막 반가워서 저를 가슴에 막 끼워내세요. 대짜고짜 저는 질식할 것 같죠. 그 아주머니의 막 가슴에 막 얼굴이 파묻혀서 갑자기 와락 끼어내십니다. 네가 전쟁 때 내 젖 먹은 아무개약이냐? 이게 이제 그 아주머니의 말씀인데요. 여러 사람들의 젖을 먹었나 봐요. 복도 많습니다. 이렇게 그 아버지의 그 노고는 대단하셨던 것 같고 저는 그래서 그 초등학교를 53년에 태어나서 어머니를 잃고 3살 때 대구로 갔으니까요. 아주 일찍 대구 온 셈이죠. 6.25 나고 1953년에 대구로 이주를 했는데 이제 늘 아버지 품에 안겨서 자주 아직 어릴 때니까. 그런데 아버지 말씀이 늘 여기 그 남자들 보면은 여기 목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이거를 목젖이라고 하죠. 잠들기 전에 늘 그 목젖을 쓰다듬다가 잠이 들었대요, 제가. 그래서 아버지 말씀이 목젖 톡 튀어나온 거를 네 어머니 젖꼭지인 걸로 네가 여기는 것 같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참 그런 시절을 거쳐서 소년 시절에 어머니 없는 그 허전함, 애달픔, 처연함, 고독감 이런 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누가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고 보듬어주는 사람도 없고 서러움 잘 타고 잘 울고 아주 섬약한 그런 소년이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모르게 어머니의 부재가 저를 시를 생각하고 시를 쓰게 하는 자연스러운 그런 경로로 이끌었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한 지가 이제 제법 여러 해 되었는데요. 가만히 이제 참 끈간 50년이나 되어서 이제 새벽에 일찍 잠을 깨어서 누워서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이 50년을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라는 그런 생각을 쭉 해보는데 표면적으로 보면 아주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아요. 조금 이따 이제 자료 화면을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만 시집은 현재까지 20권을 내었고 이번 4월에 또 한 번 나오니까 21권째 꽤 열심히 썼죠. 거의 한 3년 터울 만에 하나씩 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주 그 독립투사 홍범도 장군을 테마로 한 10권짜리 서사시를 전집으로 발간하기도 했으니까 그것만 해도 한 30권 가까이 되네요. 그 외에도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내었던 이런저런 평론지, 그 다음에 연구서적 합치니까 2015년에 제가 정년퇴직을 하면서
목록을 정리해 보니까 그 당시에 63권이더라고요. 63권의 책을 내었더라고요. 엄청나게 써낸 것 같아요. 한 글자 한 글자를 전부 원고지에 옮기거나 아니면은 컴퓨터로 타이핑을 해서 만들어진 책이니까요. 그리고 퇴직하고 난 다음에 벌써 이제 세월이 7년째 접어들었는데 그간에도 또 책을 제법 여러 권 내어서 70권이 넘었더라고요. 그간 낸 책이. 왜 그렇게 많이 써낸지 모르겠어요. 미련스럽게도. 뭔가 써야만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시인으로 일단 그 세상을 살아가는 이상 저는 저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드러내어서 저의 시를 기다리는 사람들, 제 시를 읽고 참 즐거웠다, 위로를 받았다, 격려를 받았다, 톡톡톡 쓰다듬고 뭔가 아주 이렇게 보살펴주는 것 같았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쁘고 흐뭇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독자들이 있는 한 쓰는 일은 중단하지 않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도 열심히 뭔가 참 쓰고 또 원고를 정리하고 책을 내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꾸준히 이렇게 계속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른 책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제가 해왔던 활동들도 그렇고 전체적인 그 어떤 큰 줄기가 뭐냐 하면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 그런 게 세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실, 드러나지 않은 것들. 꽃으로 치자면은 야생초, 산야초라고 하는 것. 누가 돌보지 않는데도 아주 그 구석진 산골, 양지 바른 곳이나 응달진 곳 이런 데에서 막 뾰족하게 고개를 내밀어서 꽃을 피우는 그러한 야생초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가 있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사람도 그렇고 사람의 일도 그렇고 사람이 만들어낸 물건도 그렇고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는 것들, 그러나 가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열심히 찾아 헤맸던 것 같아요. 제 시도 그렇고 시의 테마, 시의 소재나 주제나 제재나 뭐 여러 가지 쓸거리를 전부 그런 데서 찾았던 것 같습니다.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었던 것들. 왜 감추어져 있었나?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나누어진 분단 체제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 달리 아주 불리하고 여러 가지로 아주 불편한 악조건,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매몰되었거나 숨어 있었거나 가려져 있었던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시에서도 그런 걸 찾으려고 애를 썼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그 첫 번째 시집이 개밥풀이라고 하는 시집인데요. 이게 이제 그 73년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했던 그 신문을 워낙 이렇게 문화면 거의 전체를 차지했으니까 이렇게 사진을 한번 찍어보았습니다만 위에가 제 시가 실려있죠. 신춘문예 시는 이렇게 좀 깁니다. 짤막짤막한 것이 한 6개 정도니까 일종의 연작시 비슷한 그런 느낌입니다만 여기 이제 당선 공고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당선 소감이 있고 심사평이 있고 이것은 시상식 날 저녁에 석변신문에 하필 제가 상 받는 사진이 실렸어요. 여러 장르가 있는데 시가 제일 앞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동안 제가 내었던 시집들 사진을 하나하나 이렇게 모아서 한 화면에 엮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제 첫 시집입니다. 개밥풀. 이 시집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은
거의 제 고향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감추어져 있었던 이야기, 숨겨져 있었던 이야기,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 은폐된 이야기, 그런 것들을 찾으려 애를 썼고 일부러 평생토록 한을 품고 살아온 고향 마을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시의 테마를 정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담은 것이 이제 개바풀인데요. 말하자면은 고향 사람들이 6.25 전쟁을 어떻게 겪었나, 어떤 아픔, 어떤 상처를 받았나, 그런 내용과 관련된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르이무르이라고 하는 이 시집의 제일 후반부에 실린 시는 안동댐이 만들어질 때 약 한 6개 마을이 쫓겨났죠. 그 쫓겨난 사람들을 수몰민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수몰민들의 삶을, 가슴속이 얼마나 아프고 시리고 고향을 잃어버린 그 고통, 이런 걸로 가득 차 있겠습니까? 제가 안동에 가서 살면서 그 수몰민들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안동댐을 직접 방학 때면은 막 가방을 메고 카메라를 들고 안동댐을 답사를 다녔습니다. 수몰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취재를 해서 그렇게 썼던 시니까, 이것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가려진 진실, 감추어진 이야기,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해낸 것이고, 세 번째 것도 그렇죠. 지금 그리운 사람은이라고 하는 시집은 지금은 쓰지 않고 사라진 옛날 농기구 있거든요. 농기구.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흙을 팔 때, 마당을 팔 때 이렇게 콱 바른 걸 삽이라고 하죠. 삽. 이건 전부 다 일본에서 들어온 농기구죠. 외삽입니다. 외삽. 우리 전통 농기구에서 삽에 해당되는 것은 따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따비. 우리가 알고 있는 삽보다도 한 대여섯 배 크고 무겁고 몸이 약한 사람이 함부로 만질 수도 없는 육중하고 둔탁한 도구죠. 땅은 잘 파입니다. 이런 따비가 편리한 일본 사업에 밀려서 사라졌죠. 그렇게 사라진 전통 농기구들을 농기구 박물관 가면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새 쫓을 때 쓰는 물풀매라든지, 똥그름 담아서 논밭으로 옮기는 똥장군, 지게, 무슨 또 강에 물을 올려서 논으로 올리는 무자위, 그런 농기구가 수도 없이 많은데요. 제가 이제 그 80년대 초에 큰 시를 하나 쓰겠다고 하는 산골에 들어가서 방을 얻어서 마을에서 이제 몇 달을 지냈는데, 그때 그 산책을 하다가 보니까 산골 마을 뒤안에 걸려 있는 그 오래된 농기구들이 저한테 말을 막 걸더라고요. 시를 쓰는 사람은 우주에서 들려오는 모든 사물이 보내오는 그런 메시지를 알아들을 줄 아는 귀를 가져야 한다라는 말을 어떤 평론가는 했죠. 지금은 돌아가신 우리 대구에 아주 오래된 그 원로 시인이 한 분 계셨죠. 신동집 시인이라. 신동집 시인은 시집 제목도 있지만은 송신이라고 하는 시를 쓰고 또 시집도 내셨죠. 송신, 우주에서 보내오는 송신, 이거를 수신할 수 있는 귀를 시인은 가져야 한다.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는데 시인은 그걸 알아듣는다. 무당처럼 말이죠. 무당은 막 영적인 대화를 우주하고 하잖아요. 귀신들하고 하고. 그렇게 농기구들이 저한테 말을 막 걸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하고도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창 때 그 농기구들이 어떤 포부를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은 밀려나서 아무도 돌보지 않고 산골 오두막집 뒤안에 걸려서
붉게 녹슬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그 농기구들의 애환, 농기구들이 나에게 보내오는 메시지 이런 것을 적은 것이 세 번째 시집이에요. 그리고 보면 전부 다 전체 시집들이 다 그래요. 전부 다 감추어진 이야기, 가려진 이야기, 뭔가 나를 좀 이렇게 알려주세요라고 막 외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제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를 써봤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최근에 냈던 시집들입니다. 모두 그 무슨 뭐 문학 나눔 도서 이런 것들로 이제 뽑혔던 책들인데요. 이 시집은 전체 안에 들어있던 약 한 67편 가량의 시가 전부 독도 이야기입니다. 독도가 너무 시련 속에 있는 모습을 보고 막 가슴이 아파서 내가 시인으로서 독도의 모든 것을 한번 드러내보자. 독도의 곤충, 독도 주변의 물고기, 독도의 여러 가지 산들, 독도에 있는 여러 식물들, 독도에 있는 뭐 풀, 나무, 독도의 새, 독도의 기후, 독도의 지하자원, 독도 주변의 정치적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을 시로 써서 이 안에 담은 것이 독도의 푸른 마을입니다. 아주 괜찮은 평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이 마을 올레라고 하는 이 시집은 제가 이제 이 대구 KBS에서 한 1년 반 동안 마을 올레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이었던가 목요일이었던가 30분짜리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경상북도의 농촌 마을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 마을의 특징, 그 마을의 역사, 그 마을의 주민들의 아픔 이런 것까지도 듣고 보고 겪고 그것을 정리해서 내보내는 방송이거든요. 처음에는 몇 번 이래 쭉 그냥 근성으로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시를 쓰는 사람으로서 이 마을 저 마을 이렇게 떠돌아다니는데 이걸 시로 쓰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하루 취재를 하고 돌아오는 귀로에서 방송국 그 승합차의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스마트폰에다가 정리한 그런 시작품. 그게 마을 올레라는 시집으로 탄생이 된 것이죠. 이거는 이제 그 가장 최근에 나온 신종족이라는 시집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얼마 전에 나왔던 좀비, 우리 사회의 아주 병적인 현상이죠. 건강하던 사람이 점점 좀비로 변해가는 이런 어떤 병리적 현상에 대한 집중 탐구 이런 것으로 시를 썼었고, 이거는 또 강제 이주 열차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역사에서 소외된 이야기잖아요. 우리 만주나 시베리아로 가서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 동포들이 있죠. 중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은 조선족이라고 하고, 또 시베리아라든지 중앙아시아 쪽에 옮겨가서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은 고려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에서는 정작 그분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적습니다. 조선 쪽은 그래도 좀 거리가 가까워서 이 한국에 와서 많이 살고 취업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만 들으면 금방 알 수 있죠. 고려인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원래 이분들은 만주에서 쫓겨가서 저 시베리아로까지 가서 살았는데 1937년도에 스탈린이라고 하는 아주 폭압적인 독재자에 의해서 시베리아 일대에 살고 있던 모든 한국인들이 강압적으로 중앙아시아에 끌려갔던, 그것도 사람이 타는 열차도 아니고 소와 말, 가축을 수송하는 열차에 짐짝처럼 실려서 20만 명이 끌려갔던, 이거를
바로 강제 이주라고 그러거든요. 강제 이주. 제가 그 여러 해 전에 지금 한 4, 5년 전에 카자흐스탄에 가서 그 고려인 3세, 1세, 2세는 다 돌아가셨어요. 거의 안 계세요. 3세도 지금 나이들이 막 거의 90 안팎이 되셨죠. 그 고려인 3세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만나서 같이 시간을 즐기고 이야기를 듣고 같이 눈물도 흘리고 식사도 하고 너무너무 아주 뜨겁고 감동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제발 우리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이 한국에 많이 좀 알려달라. 딱이죠. 시를 쓰는 제가 할 일은 바로 이분들의 아픈 가슴을 전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쓴 것이 강제이주의를 잘하는 시집입니다. 아주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해온 시적인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이런 식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것들, 드러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거는 쇠기력의 깃털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만드는 지식이란 출판사에서 6필로 약 한 70편 가량의 시작품을 6필로 손으로 직접 쓴 것을 시집으로 만든 것입니다. 6필 시집. 미스 사이공인데 중앙일보사에서 나왔던 시집을 베트남에서 하노이의 어떤 출판사에서 너무 좋게 보면서 그 시집을 통째로 번역을 해서 하노이의 출판사에서 나왔던 시집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시집이 아니고 이 두 권은 노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감추어진 이야기, 그런 것들을 찾아서 헤매다니고 수집하고 하는 일들을 꽤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는 23개 시군이 있거든요. 울릉도, 독도까지 포함해서 꽤 많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테마로 한 노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고령이라든지 경주, 안동 이런 데는 좀 노래 숫자가 많고, 영양이라든가 의성, 구미 이런 데는 노래 숫자가 아주 적죠. 관심이 훨씬 적으니까요. 그것을 전부 자료 수집을 해서 목록을 정리하고 했던 책입니다. 노래 따라 동해기에 노래에 따라 영남을 걷다. 이건 바로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한 달도 채 안 됐는데요. 이런 책을 읽고 또 지금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면 바로 나오지만은 부산국제신문에서 청탁을 요청을 받아서 이동순의 부산 가요 이야기라는 테마로 부산을 테마로 한 노래가 정말 많은데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진짜 많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그 신문 연재를 하는데 만 2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한 44회째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책 한 권 분량도 훨씬 넘었는데 한 현재 50회까지만 하고 이제 그만둘 생각이지만 그런 것들이 참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긴 이야기들은 그냥 지나갈게요. 제가 이제 그 문학에 관한 최초의 관심을 가졌던 것이 이 책입니다. 수창국민학교, 옛날 이름으로 수창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지금의 수창초등학교인데요. 그때 아마 3학년 때인가 담임 선생님이 어느 날 이 책을 아이들한테 다 나누어주면서 모레까지 책값을 다 가져오래요. 그 먹고 살기도 어렵던 시절에 집에 가서 책값을 받아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도로 갖다 드려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정들이 많았죠.
이거 책 제 걸로 만드느라고 아주 무진무진 그 아버지를 설득하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담임 선생님의 친구가 아동문학가가 있었는데 이 책을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아동문학협회에서 책을 표현해 가지고 대구 지역에 대구 아동문학부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책을 내었는데 누가 삽니까? 학교 교사를 하는 친구나 회원들한테 전부 나누어서 그렇게 책을 팔았던 것입니다. 1970, 8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일 많았습니다. 학교 선생님 하는 시인들이 전부 책 내가지고 자기 학급 아이들한테 강매하는 이런 일들 정말 많았는데요. 제 경우도 이 3학년 때 이 책을 아주 책도 얄팍하고 뭐 이렇게 조그만합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저희 소유가 되었던 그런 책을 하나 가지고 얼마나 애지중지했는지 모르죠. 시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있구나. 시에는 자기 마음을 담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초등학교 때부터 알게 되었죠. 나도 내 마음을 담은 시를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학교 때에도 입학하니까 문예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몹시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제 글을 쓸 수가 없었죠. 아버지한테 써달라고 했더니 한시를 한 편 써주세요. 이 한시를 들고 어떻게 제출할 수가 있습니까? 거짓말인 게 뻔한데. 그래가지고 결국 포기하고 문예반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을 몹시 부러워하고 그렇게 선동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학교 때 친구 중에 하나는 아주 일찍부터 시를 잘 써서 전국 무슨 그 학생 문예 100일장 대회 이런 데 나가면 꼭 최우수상을 해가지고 아침 조회 때 교장 선생님한테 막 이렇게 상을 받는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상도 대단히 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이 추가 달린 시계 중학생이 그 막 무겁고 큰 시계를 받아서 낑낑거리고 내려오던 이런 모습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또 아주 큰 상을 받았는데 보니까 국어 대사전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그 친구를 알고 있거든요. 그만 대학교까지만 활동하고 시를 쓰지 않더라고요. 그 발전이 거기서 딱 중지한 것 같아요. 계속 이어지지 않고. 제가 본격적으로 시를 생각하게 된 것은 고등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구의 농림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아주 뜻밖이죠. 인문계가 아니고 농림고등학교를 다녔고 거기서 임업을 전공, 숲을 임자, 임과 나무 묘목을 심고 소나무 씨앗을 뿌려서 물을 주고 이렇게 싹을 틔우는 그러한 과정들, 농장을 관리하는 일. 집안이 하도 어려워서 농장을 관리하는 당번 학생이 되면은 학비가 면제되었거든요. 그래서 농장관리 장학생으로 있으면서 묘포장 관리하고 여러 가지 그 식물과 가까이 다가가서 생활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자연의 경이로움, 존재의 어떤 그 소중함에 대한 애착 이런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놀라웠던 것은 그 대구 농림학교가 역사가 참 오래되었거든요. 제가 졸업할 때가 55회였는데 지금은 거의 100회가 다 되어 가겠습니다. 넘었거나. 오래된 학교니까 학교 도서실에 고등학교 도서실로서는 아주 놀랍게도 등표지라든지 누렇게 변한 그런 책들이 많았습니다. 식민지 시대 때 발간된 시집, 소설책, 문학 잡지 이런 것들이 꽤 많이 꽂혀 있었습니다. 아주 놀라웠습니다. 저는 농장 일을 끝내놓고 도서실을 느긋하게 이용할 시간에 가서 다른 학생들이 보지 않는 그런 책을 빌려다가 열심히 읽었던 것이고요.
그때 읽었던 시인들이 김석성, 정지용, 김기림. 1960년대만 해도 정지용, 김기림 아주 이름 자체가 불황식이었던 시이죠. 북으로 간 시인이다 해서 지금처럼 이름을 다 이야기 못하고 정꼬표용, 김꼬표림 이런 식으로 이름 가운데 한 글자를 지웠죠. 김동환, 신석정, 박용철, 장만영, 조지훈, 박목을, 박두진 이런 시인들의 이름을 고등학교 때 도서실에서 국어 시간이 아니고 저 혼자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분들입니다. 쭉 이렇게 많죠. 박목을, 박두진, 조지훈, 조영출, 장만영, 김동환, 김기림, 정지용 이렇게 쭉 이렇게 신석정 시인을 참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했을까요? 신석정 시에는 어머니란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뭔가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늘 결핍에 시달리는 공허함에 시달리던 제가 신석정 시를 읽으면 막 눈물이 나고 감동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랑 함께 저물어가는 그 저녁 해를 보면서 빨간 능급을 똑똑 같이 따지 않으시렵니까? 어머니 그리운 어머니 불러도 이렇게 보고 싶은 어머니 이런 대목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신석정 시에 그렇게 심취를 했고 심지어 고서점을 다니면서 신석정 시집을 구입을 해가지고 막 외우는 그런 시기도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몇 년 전인데요. 한 4, 5년 전인가? 그 전라북도 부안에 가면은 신석정 시인의 문학관이 있고 생가도 있고 또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신석정 시인의 무덤이 있습니다. 묘소. 거기를 안내를 받아서 어떤 이제 친구하고 같이 갔습니다. 앞에 이제 절을 드리는데 막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고등학교 때 그렇게 좋아하던 푹 빠져 있었던 그 시인의 무덤에 와서 이렇게 인사를 드린다라는 그 감동 때문이죠. 바로 이런 환경에서 신석정 시인의 시가 탄생했구나 이런 것도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불경인데요. 불경이라고 해서 무겁고 힘든 그런 건 아니고 부모님의 은혜를 10가지로 정리해 놓았는데요. 여기 보면은 나를 낳고 나를 잉태하시고 지켜주셨다. 출산의 고통, 자식을 낳고 근심을 잊으신 감탄고토의 은혜, 진자리 마른자리 가려주신 젖먹여 길러주신 은혜, 손발 다 닳도록 씻어주신 은혜, 먼 길 떠날 때 걱정하시는 은혜, 자식을 위해 나쁜 일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은혜, 끝까지 자식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은혜. 가만히 내용을 살펴보니까 양주동의 그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 안에 들어있는 가사가 전부 부모 은중경의 내용의 종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양주동의 무슨 놀라운 창작이 아니라 부모 은중경의 내용을 다시 재정리한 그런 내용이다. 옛날 제 사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형님의 품에 안겨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마 이때가 아마 대구로 이주한 직후니까 3살 무렵인가 싶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아직 국민학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한 5살이나 6살 무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진을 찍은 곳이 어디냐 하면은 수창초등학교 바로 뒤쪽 대구 문화예술발전소가 아시죠? 옛날 전매청자리. 그 전매청자리 앞과 수창학교 사이에 지금도 남아있는 괴물 같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전매료. 료라고 하는 것은 일본식 한자 말인데 기숙사, 합동 숙소 이런 뜻입니다. 전매청 직원들이 입주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일종의 전매청 관사 비슷한데 거기에 입주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저희 가족들이
아버지도 전매청, 형님도 전매청, 누나도 전매청, 세 식구가 전매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 1950년대 초에도 아주 흐름한 난민촌 같은 건물이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남아있다는 게 신기해요.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건물의 주인이 대구시인지 국유지인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있고 거기에 사람도 살고 있더라고요. 일부러 제가 올라가 봤는데 이렇게 어떤 흐름한 방에 자물통도 채워져 있는 걸 보면 누군가가 거기에 아주 입주해서 뭔가 등을 붙이고 잠을 자는 그런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아주 그곳에 가면은 막 가슴 쓰라린 악몽의 추억 같은 것들이 많았죠. 그 시절에 일 보면은 뭔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고 뭔가 아주 서러움 잘 타고 걸핏하면 울고 하는 그 소년입니다. 이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아마 초등학교 3, 4학년 때가 아닌가 싶은데 여기 어디냐 하면은 교동시장 골목, 그 당시에는 교동이라고 그러고 양키시장 골목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뭔가 그 이 대구극장, 지금은 없어진 대구극장, 옛날 하이마트 앞에 지금은 주차장 큰 것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 대구극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목포의 눈물이든가 누운 날이든 밤이든가 무슨 영화를 보러 아버지하고 같이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영화를 좋아해서 가끔 막내를 데리고 영화를 보러 가셨는데 한겨울인데 그 당시에는 길에서 스냅 사진을 찍어주는 사진사들이 많았습니다. 무조건 찍어놓고 돈을 달라고 하죠. 그러면은 돈을 주면은 주소를 적어주고 그 주소로 사진이 붙여져 옵니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꽤 멋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절모 쓰시고 오버코트 입고 교동시장 골목을 지나가는, 그리고 옆에 이 사진도 아버지하고 찍은 사진인데 이곳은 어디냐 하면은 대구 종로 초등학교, 지금 소방서가 있습니다. 그 옆골목으로 쭉 들어가면은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과 비슷한 환경, 골목이 길게 이어져서 그 막다른 집인데요. 거기에서 세를 들 살았는데 아버지하고 같이 어느 날 찍은 사진인데 이게 남아있더라고요. 이 개가 저를 너무 좋아해서 한날 저한테 몸을 비비대고 하던 그런 추억이 떠오릅니다. 사진만 보더라도 세월이 참 많이 흘렀구나 하는 걸 느끼시죠. 양주동의 어머니마을입니다. 그 고등학교 때 드디어 시를 조금씩 쓰기 시작하고 시조도 연습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경주 신라문화제 때 100일장, 전국 고교 100일장에도 출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입상은 못했습니다만은 제목이 탑이었습니다. 탑. 그 탑이라는 제목을 청마 유치환 시인이 와서 발제를 해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뭔가 시를 쓰겠다라는 그런 열망을 이렇게 가졌었던 것 같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대학교는 이제 경북대학교 이렇게 국문과입니다. 그 당시에는 물리과 대학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인문대인데 여기 와 계신 우리 정숙 시인이 경북대학교 국문과의 선배이시죠. 그 분위기를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경북대학교 국문과에 입학을 했는데 집안 환경이 점점 나빠져서 학업을 이어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잠잘 곳이 없어졌어요. 집이 사라졌으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환경이죠. 그래서 학과의 어떤 교수님한테 가서 그런 이야기는 못하고 제가 교수님 방을 청소하고 심부름도 하고 좀 여기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죠.
제 속 생각은 딴 생각이죠. 교수님이 퇴근하시고 나면은 거기서 공부하다가 밤에 자려. 잠잘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군용 침낭을 하나 구해가지고 교수님 몰래 연구실에 감추어두고 연구실에서 잠을 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결국 경비한테 들켜서 쫓겨났죠. 뭣도 모르고 불을 켜놓았는데 그 불빛이 바깥으로 새 나가서 경비가 뛰어 올라와가지고 누구냐? 문 열어라! 해가지고 막 무슨 뭐 교수님 시킨 일이 있어서 오늘 여기서 밤 작업을 좀 해야 된다. 절대 안 된다. 밤에는 몇 시 이후에는 여기 머물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쫓겨났고 그런 아주 힘든 시절이 있었던 것이죠. 이 대학교 시절에 만났던 시인은 바로 김춘수 시인입니다. 학과에 시와 문학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었고요. 그 김춘수 시인의 특징은 단정하고 정갈한 문장입니다. 그분의 시가 그렇다시피. 그러나 역사의식이 없죠. 그런 게 끼어드는 것을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민족, 역사, 사회, 정치, 현실 이런 것은 절대 시에 들어오면 안 돼 라고 생각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춘수 시인을 순수시라고 부르는데 그게 지금도 저희 판단에는 그게 진정한 순수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문학에서 현실이나 역사의식을 몰아내고 난 뒤에 남은 투명한 것을 그걸 순수라고 저는 부르고 싶지 않거든요. 김수영 시인을 대학교 때 이제 공부하게 되었는데 김춘수 시인한테 없던 것이 김수영 시인 작품이나 시정신 속에 너무도 많이 들어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막 그냥 전집을 사다 놓고 막 시를 읽고 그러니까 저도 알게 모르게 저희 내부에서 김춘수, 김수영의 조화로운 배합이 이루어졌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언론인으로서 민족운동가이고 또 시인 소설가를 겸했던 신채호 선생, 단재 신채호 선생의 글을 읽고 깊은 감동을 느껴서 역시 그분이 살아간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가 1981년에 청주에 충북대학교 교수가 되어서 갔을 때 그 청주 근교에는 충북 청원군 낭성면 귀례리라고 하는 산골 마을이 있습니다. 고두미 마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마을에는 바로 신채호 선생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무덤 자리는 신채호 선생이 어릴 때 살던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주에서 가까운 신채호 선생의 무덤을 틈만 나면 저 혼자 가기도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도 하고 가서 무덤 자리에 가서 절을 드리고 무덤가에서 놀기도 하고 무덤가에서 신채호 선생의 글을 읽기도 하고 그 정도로 신채호 선생에게 심취했죠. 그래서 신채호 선생과 관련된 논문을 3편 쓰고 그 논문을 신채호 선생의 무덤에 헌정하는 그러한 일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 과정은 뭐냐 하면 신채호 선생의 사상이나 관념, 관점, 가치관 이런 것들이 저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다. 이런 이야기일 수가 있겠죠. 네, 저하고 관련을 가졌던 분들입니다. 김춘수 시인이고 김수영 시인이고 단재 신채호 선생이고 아마도 동아일보 당선으로 이어지게 된 것은 바로 그러한 공부의 끝에서 이루어진 결정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이 당선 통지서인데 아주 엉성합니다. 무슨 아주 습자지 같은 종이 하나에 그냥 이렇게 타이프라이터로 찍어가지고 당선 통지서를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집으로 등기로 보내왔는데 이걸 받고 아주 대단한 충격을 받았죠. 놀라운. 야 어떻게 당선될 수가 있나. 그 당시에 경쟁률이 6,000대 1이었거든요. 6,000대 1. 이 참 무서운 행운을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당선 작품인데 제목은
마왕의 잠입니다. 착상을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대학교 4학년 때 교생 실습을 갔는데 그때 경북중학교 교생 실습을 갔는데 막 이 수업을 다른 교생의 수업을 참관하려면 잠도 오고 이 견디기가 어려운데요. 그런데 문득 그 졸업 속에서 시적인 착상을 얻게 된 것이죠. 그때만 해도 정치적으로 아주 분위기가 살벌해지고 독재 체제로 변해가던 그러한 시기에 신문 같은 데서는 신문 방송 이런 데서는 늘 공포 분위기, 무서운 그러한 분위기, 분단의 위협 이런 것들이 있던 시절에 그런 분위기가 시 속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시들고 처참하고 자유는 깨어지고 개들은 죽어서 이렇게 그냥 잠은 피로하고 손바닥에 굉장히 비극적이고 비관적이고 뭔가 처연한 그런 분위기 같은 것들이 시에 전반적으로 깔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인터넷에서 검색하면은 보실 수가 있는 거니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보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입학을 했는데요. 쭉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저한테 많을 것이다라는 짐작을 하지만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갈팡질팡할 때인데 그때 이거를 생각했던 거죠. 분단 때문에 우리 문학이 산산조각이 났다. 시인들도 전부 뿔뿔이 흩어지고 사상이 붉은 사람들은 전부 북쪽으로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남쪽에 남고 소설가도 그렇고 미술가도 그렇고 판소리, 소리꾼도 그렇고 조각가도 그렇고 전부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다. 분단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분단은 마치 태풍 끝에 산이 우르르 무너지는 산사태하고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산사태에 파묻힌 시인, 소설가, 극작가, 예술가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문학을 연구하더라도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테마를 찾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찾게 된 시인이 바로 백석이라는 시인입니다. 백석이라는 시인. 백석 시인과의 첫 만남은 바로 그런 과정이었던 것이죠. 우리 문학사가 잃어버린 시인,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분단 때문에 돌보지 않은 시인, 일부러 감추고 있는 시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꼬표림, 정꼬표용 하듯이 백석이라는 이름도 백 다음에 동그라미 석자를 지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은폐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백석 시인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너무너무 시가 좋더라고요. 어릴 때 고향 이야기, 추억담 너무 감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편, 두 편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잘생겼죠? 백석 시인. 지금 봐도 참 미남이에요. 들어갈 때 잘 들어가고 튀어나올 때 잘 튀어나오고 미남의 전형적인 마치 희락 조각 같은 그런 미남. 광화문 거리에 이 긴 머리를 바람에 나부끼면서 걸어가면 여자들의 처녀들의 가슴이 설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튼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백석의 시를 한 100여 편가량을 모아서 낸 책이 1987년도에 바로 이 책입니다. 백석시전집. 제가 한 70여 권의 책을 읽었지만 이 책만큼 인기를 끈 책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책이 아마 한 100쇄가 넘었습니다. 100쇄. 그 정도로 시인들도 좋아하고 일반 독자들도 좋아하고 막 너무너무 사랑받는 시인이 되었고 그 작업을 그늘에 감추어져서 알려지지 않던 시인을 처음으로 찾아내어서 세상에 알렸고
문학사에 살렸고 교과서에 수록되었고 수능 시험에도 출제가 되고 백석 시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독자들이 생겨나 우리나라 시인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고 이런 첫 삽질을 제가 했다라는 것이 참 자부심이 들고 흐뭇하죠. 전국의 신문마다 다 나고 방송, 인터뷰 요청 쇄도하고 엄청나게 막 그 편지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백석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 문학사가 잃어버린 시인의 전집을 무려 6권이나 내었습니다. 권환 시인, 그 다음에 조영출 시인, 조벽암 시인, 박세영 시인, 이렇게 그 문학사가 잃어버린 시인들의 작품을 꼼꼼하게 찾아서 미국까지 가고 통일원의 자료실까지 가고 중국에도 가고 그래서 자료를 막 찾아가지고 한 편이라도 더 실으려고 노력을 해서 이렇게 전집을 내는 작업을 꾸준하게 해 왔었고 제가 한 20년 다 되어 가는데요. 평양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아주 짧게 3박 4일을 다녀왔는데 그때 평양 갈 때 가방 속에 캐리어 백안에 제가 내었던 백석시 전집부터 그 분단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시인들의 전집을 5권을 가지고 평양에 가서 그 평양 도서관에 기증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고 이 일행들을 관리하는 복무원한테 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그쪽에서 이 책을 받아도 될지 말지를 자기들이 막 회의를 했다 그래요. 회의를 해가지고 결국은 받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그 책이 어디로 전달됐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책을 발간해서 북한에 전달을 직접 하고 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이제 그 시를 쭉 쓰면서 저의 관점이나 가치관이 형성되는데 크나큰 바탕이 되었던 그러한 힘은 저의 조부님입니다. 조부님. 일괴 이명균 선생. 바로 이분입니다. 사진이 없어가지고 초상화로 재현한 그러한 모습인데요. 숙부님, 제일 닮은 숙부님의 얼굴을 윤곽으로 해가지고 요거는 요렇고 저거는 저렇고 이야기를 들어서 새로 재현한 모습인데요. 김천에서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논도 많고 재산이 굉장히 많았는데 모두 정리해서 만주에 무장 독립군 단체로 틈틈이 보내었답니다. 군자금으로. 뿐만 아니라 경상도 북부 지역에 돈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군자금을 내어라 라는 그런 활동을 하고 다니다가 경찰에 체포가 되어서 그걸 의용단 사건이라고 해서 동아일보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아주 큰 사건이었대요. 할아버지하고 같이 활동한 사람들이 약 한 7명쯤 되는데 모두 대구 형무소에 갇혀서 아직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죄수를 미결수라고 하는데 미결수로 대구 형무소에 갇혀서 늘 고문을 받았답니다. 구체적인 조직 밝혀라. 그래가지고 고문을 받는데 할머니가 한 달에 한 번 면회를 가면은 꼭 짜면은 피가 뚝뚝뚝 나오는 피범벅이 된 죄수복을 받아서 이거를 눈물로 빨아가지고 같이 갖다 드리고 하는 이런 일들을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고향 그 김천 마을에 할아버지의 동상이 서 있고 국립묘지에 순국 선열묘역에 서울 동작동에 할아버지 무덤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자랑스러운데 할아버지는 1926년에 돌아가셨고 저는 1950년에 났으니까 할아버지와 손자 간에 육신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참 무서워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삼촌들로부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그리고 고향 마을에 가면은 큰 집
안방의 천장에 막 그 일본 경찰들이 칼로 일본도로 그어놓은 자국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고 자랐는데 어느 날 대학교 시절에 할아버지께서는 저의 꿈에도 나타나시고 바람결에도 나타나서 네가 우리나라의 문학을 연구하고 시를 쓴다니까 정말 반갑고 기쁘구나. 시를 쓰고 문학을 연구할 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네가 살아가야 될지를 스스로 잘 깨닫기를 바란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자주 저한테 전해주셨어요. 알게 모르게. 유훈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 집안의 그 뿌리, 내력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할아버지의 그러한 삶의 일생 때문에 제가 쓰는 시, 그다음에 홍범도 장군을 테마로 서사시를 쓴 것, 강제 이주, 고려인 강제 이주에 대해서 연구하고 시를 쓴 것, 이런 것들도 전부 그러한 활동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홍범도라는 책은 20년 걸쳐서 썼습니다. 시작부터 완성까지 아주 이야기거리가 이것만 해도 뭐 한 몇 시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병장 시절의 홍범도 장군이고요. 카자흐스탄의 지금은 대전 현충원으로 작년에 무덤이 옮겨져 묘소와 유골이 옮겨져 왔죠. 카자흐스탄의 그 묘소 자리에 있던 홍범도 장군의 동상, 바로 밑에 무덤이 있습니다. 유골이 들어있는. 여기에 제가 직접 가서 홍범도 책 10권을 바치고 절을 드렸을 때 그 사진입니다. 이것은 서울 국립묘지에서 홍범도 장군 추도식을 할 때 그때 시 낭송을 하던 장면입니다. 이거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카자흐스탄의 홍범도 장군의 동상을 바로 밑에서 아주 실감나게 찍었습니다. 우리 고려인 조각가가 만들었다라고 할 때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유골은 한국으로 옮겨왔는데 이 동상은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고려인들이 어떤 마음을 의지하는 그런 성지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그 홍범도 10권짜리 책입니다. 20년 걸려서 낸 책. 그런데 소식을 하나 전하면은 최근에 이제 홍범도 장군 유골이 막 봉환되면서 홍범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서울 한길사라는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들이 안중근, 그 다음에 약산 김원공, 이렇게 쭉 그 시리즈로 김구 이렇게 독립운동가들의 평전을 한 권짜리 평전을 시리즈로 내는데 홍범도 장군 책을 한번 좀 집필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지난해 말에 계약을 하고 원고를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 중에 있는데 이 10권을 한 권으로 만들기까지 고생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역사저널이라고 하는 KBS 1TV에 거기에도 한번 출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 아나운서 기억이 나죠. 거기에 이제 홍범도 장군 테마로 해서 이야기를 1시간짜리 특집으로 할 때 한번 출연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전국의 그 방송 출연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주로 옛 가요와 관련된 그러한 활동이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감추어져 있는 노래를 찾아내어서 알리는 것. 사람들이 모르는 노래를 새로 소개해서 그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것. 주로 이런 활동으로 가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고 가요 프로그램에 MC도 맡고 그런 활동을 지금까지 꽤 많이 해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인입니까? 방송인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시인이죠. 방송은 그냥 아주 부차적 활동으로 하는 것이고요. 부산의 가요 1번지에 출연했을 때 이 현미의 특집을 꾸미는 날인데 그날 패널로 출연했습니다.
현미 씨가 저를 보고 너무 반해서 이 꽃미남과 자꾸 만나서 밥도 먹고 놀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 가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사람이 조항조였고요. 한 2, 3년 동안 하고 그 프로그램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전국 프로그램으로도 방송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몽골을 테마로 해서 발견의 기쁨이라는 제목의 시집을 시화시학사일에서 낸 적이 있는데요. 이 시작품이 정지용 문학상을 받은 작품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작업을 총체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낭송을 해볼게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몽골에 가면은 진짜 그 대초원이 있고 말과 소들이 풀을 뜯고 있는 광경을 아주 쉽게 보죠. 어느 날 몽골 내륙지방을 막 달리다가 점심때가 되어서 어떤 게르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 게르가 북한쯤 있는 그 사이에 말이 한 마리가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 아주 새파란 풀들이 많이 돋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소나말들이 다 뜯어먹고 거기는 새파란 풀들이 제법 아주 한 30cm 높이로 풀이 자라 있었는데 어떤 말 한 마리가 그 풀을 발견하고 너무 좋아서 막 콧소리를 내고 막 뒷급을 차고 막 기쁨에 못 이기는 그런 동작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쓴 시입니다. 누더기처럼 함석과 판자를 다닥다닥 기운 낡은 창고벽으로 그 씨앗은 날려왔을 것이다. 거기서 더 이상 떠나가지 못하고 창고벽에 부딪혀 그 억새와 발행이와 엉금 크는 대충 그곳에 마음 정하고 싹을 틔웠을 것이다. 사람도 정처 없이 이렇게 이름 터전 많았으리라. 다른 곳은 풀이 없는데 창고 틈새에만 유난히 더부룩 돋았다. 말이 난 놈이 그늘을 찾아 창고 옆으로 왔다가 그 풀을 보고 맛있게 뜯어먹고 갔다. 새 풀을 발견한 기쁨 참지 못하고 연신 발굽을 차며 히히히 소리 지르랬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해온 문학적 작업이 전부 이런 말이 신선한 풀, 감추어진 풀을 발견하고 맛있게 뜯어먹은 것처럼 저도 세상에서 알려지지 않은 것들, 감추어진 사물을 찾아내서 그 가치를 되새기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는 이런 작업들을 쭉 해온 것이 저의 어떤 발자취인 것 같습니다. 등단 50년을 맞아서 이렇게 이 조촐한 자리를 마련해주고 또 최근 3개월 동안 이렇게 공간을 하나 따로 내어서 저의 어떤 자료들을 전시까지 해 주셨던 용학도서관 대단한 참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는 시대인데요. 정말 조심하시고 건강 잘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